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10일 두 번째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제가 및 공포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발맞춘 특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오강수 수석은 무토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민과 대한민국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안들이 평화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아.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래로부터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의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부실한 대응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부터 지난 5월까지 4년 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강제 삭발 등의 가혹행위 및 1천만 원 상당의 금품도 갈취당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피해 학생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상태며 학교폭력대처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는 교육당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또래로부터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학교의 미흡한 대처가 사안을 악화시킨 원인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문제 제기는 부족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학교 측의 입장, 그리고 괴롭힘이 반복된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나 교육 관계자의 분석이 더해졌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데 더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마철이면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장마철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시설과 보행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뉴스오늘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맨홀 추락 사고 위험에 주목했습니다.
폭우로 하수도에 빗물이 가득 차면 일시적으로 솟은 수압에 맨홀 뚜껑이 벗겨진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 맨홀 뚜껑 아래 최대 500kg 무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전국 약 350만 개 맨홀 중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건 30만 개 정도로 설치가 더딘 상황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장마철 맨홀 사고 위험을 강조하며 안전 대책의 실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설계 기준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을 짚었는데요. 사고 사례와 수치도 함께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설치 격차나 지연 사유 등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 대응 방안이나 지자체의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당첨만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현상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 제도를 노린 위장 전입이나 투기성 신청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동탄의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 300만 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과 군수, 구청장 재량으로 맡기는데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합니다. 보도에서는 청약을 위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고 전했으며 지역을 한정해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무순위 청약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취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청 자격 제한과 실거주 확인 강화 방침을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전달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나 실제 청약 수요자의 입장은 다루지 않아 제도 변화에 대한 실제 반응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거주 여부 확인이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포함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안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이 늦게 알려지거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지난 1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해킹 사실을 뒤늦게 알린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예스24는 홈페이지 공격을 받았으나 서비스 점검 중이라고 공지했고 이후 해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스24 서버에는 랜섬웨어가 침투했으며 해커가 암호화한 회원 정보 등을 아직 해독하지 못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회원들의 각종 불편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과거에도 해킹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킹 피해에 대한 기업들의 후속 대응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는 사이버 보안 정책을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 결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험 의무 가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예스24의 단순한 해킹 사실 전달을 넘어 사건의 경과와 기업의 대응 과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사례를 함께 전달해 기업의 책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현장의 혼란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스24를 통해 공연을 예매한 이용자가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입장에 차질을 빚고 예매 일정이 연기되는 등 관련 업계로도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실제 사고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도에서는 그 영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 피해 사례와 이용자의 반응도 함께 다뤘다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민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민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젊고 매력 있는 청춘들이 많은 도시 화성특례시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지방소멸시대에 화성특례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화성특례시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무엇일지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방송은 인구 100만 도시 화성특례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급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고층 건축물 허가 범위를 넓히거나 복지 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화성, 총 5개의 특례시가 있는데요. 화성은 올해 1월 1일부로 가장 최근의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인구 21만 명이 불과했던 화성이 어떻게 인구 소멸 시대에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교통에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에는 GTX-A라든지 SRT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산업의 중심인 서울과 가까우니 고객 접근성이 높고 수도권 어디로든 통하니 일할 인재를 끌어들이기 좋습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소멸 돌파구 중 가장 큰 통로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화성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성, 기아, 현대 등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지역 내 총생산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대기업과 상생하는 협력업체의 수도 늘어나면서 사업체 수는 약 12만 개에 달합니다. 2007년에 4명으로 시작했던 이 회사는 현재 매출 120억, 영업이익은 20% 정도 나오는 큰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성장을 이룬 데에는 지리적 장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가까운 점을 살려 대기업이 원하는 품질을 맞추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대기업과의 근접성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면 수도권과 사통팔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하고 퇴근 후의 삶도 즐겨야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직장 선택 기준 1순위는 바로 거리입니다. 화성에서 근무하는 미성 씨는 결혼을 하면서 평택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출퇴근하는 데 무리가 없는 거리여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이 많으면 젊은이들의 유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서울 등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속도로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진 곳은 화성 특례시 이외에도 더 있는데 왜 이곳만 인구가 크게 늘었을까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출산과 육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 청년들이 모여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지 못하다면 인구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화성 특례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이 바로 출산 육아 정책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부터 기를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몇 년 전 화성 특례시로 이사온 한 난임 부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갖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사를 온 후 계속 지원을 받으며 노력한 끝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약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3개월 후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 해서 총 좋은 일자리가 많고 출산과 육아 지원까지 다양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 중 환경이 비슷한 곳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많은 엄마들을 만나보니 또 중요한 게 바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라는 일종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련 정책만 75개, 투입된 예산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화성 특례시장은 혼인 출산 장려 정책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100만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많고 아이가 많은 도시, 결국 인구 100만 명을 넘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무너지면 지역 역시 쇠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지금이 가장 철저하게 대비할 때일 수 있습니다. 지식 기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데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모여드는 한 차원 발전된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기술 인력들은 생활의 질에 대한 요구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찾고 노후 생활까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직, 주, 락이 완벽히 갖춰진 도시로 발전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효사상을 바탕으로 가족,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의 비결은 직, 주, 락이었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유입된 청년들에게 쾌적한 집을 제공하며 고품격 문화시설과 함께 효사상을 바탕으로 다 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에 등대 같은 도시인 화성을 보여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그 비전의 중심에 효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영민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저는 가장 평화로운 지금이야말로 가장 철저히 대비해야 할 순간이라는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랬군요. 만약 현재에 만족하며 미래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인구 100만 도시, 화성 특례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예. 정조대왕의 효사상을 계승하며 정신적인 인프라까지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은 정책 그 이상을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네. 도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과 비전을 통해 저는 단지 도시 정책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철학까지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입법부와의 공조를 통해서 신속한 정책 추진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국회는 압도적 의석수의 여대 야소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네. 언론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대 야소 광경입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169석인 거대 야당이 국민의힘은 107석을 지닌 제1야당이 되면서 국회는 3년 만에 여대 야소로 재편됐습니다. 네. 서울신문, 헤럴드 경제 등의 보도에서는 87년 체제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중 여당이 국회의석의 절반을 넘는 여대 야소 국면에서 정권을 출범시킨 경우는 박근혜 정부뿐이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여대 야소로 전환됐지만 이번처럼 정부 출범부터 여대 야소였던 경우는 흔치 않다고 평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한민국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적지 않은 여대 야소 정권을 겪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턱걸이지만 과반에 성공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임기 중반 치러진 총선에서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총선에서 여대 야소 국면을 구축해 임기 내 유지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 탄핵 전까지는 여대 야소 구도에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의 이재명 정부만큼 이 권력 집중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경고를 받은 정권은 없었다라고 예. 평했습니다. 조선비즈는 민주당이 이번 대선 승리로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손에 넣었다면서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5번째 여대 야소 구도이자 2020년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으로 여소야대가 된 지 3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69석, 범여권 전체로는 180석을 훌쩍 넘어 입법 단독 처리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은 다음 총선이 2028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반까지 압도적 의석수를 지닌 여당을 등에 업고 국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자, 이전 정부에선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고 네.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까지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법원의 쟁점도 그렇고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 기사도 참 많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K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제2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내란 특검법, 정권 교체 이틀 만에 이 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2요구와 재표결 부결이 반복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3개 특검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서 퇴장했었죠.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예.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와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단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예. 민주당이 이 파견 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또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발생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면서 파견 검사를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었죠. 대법관 증원 개정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래된 이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이면서도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쟁점과 현재 처리 상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죠.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행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천 건이 넘는다면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예.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법 속도를 높이던 이 대법관 증원법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당초 지난 4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을 빠르게 제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또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새 정부 초반부터 협치가 참 중요합니다만 협치는 난망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은 이 상황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세계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일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포함해 예.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집권 초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기존 당론 법안을 일부 처리해 이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할 관문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를 골자로 한 1차 개혁안에 이어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의원총회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 대선 후보를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건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었죠.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것이냐며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었죠. 한편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민주당 정부가 가져보지 못한 여대 야소라는 절대 반지를 거머쥐고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집권 안정을 위해서 최대 지지 연합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이 대통령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협치가 제도화된 7공화국의 새벽을 여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이 입법 논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언론은 입법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예. 편가르기 보도는 입법 과정에 대한 혼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또한 추진되는 법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지, 왜 필요한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법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법안의 배경 역시 알 권리에 속합니다. 상세한 보도만이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잃지 않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